그다음에 그 우측에 취득소 기산점 책에는 지금 간단히 몇 줄 써놨는데 지금부터 이제 있는 대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지금 취득소에는 이제 가장 기본 판례가 시험에서 집중 나오고 요걸 이해를 못하면 취득소는 극단적으로 물 건너가 버리는데, 자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근데 취득소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에요. 뭐냐 그러면 요 이런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 자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소유자한테 나 취득소 완성이 됐어요. 등기 넘겨주세요. 이런 사건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첫째, 일반 국민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20년에 점유했을 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고, 또 중개사 공부 좀 돼서 취득소 뭔지 알았다 하더라도 20년이 짧은 기간인데 달력에다가 그래 땅 주인 제가 지금까지 15년 3개월 동안 권리행사 살았다. 이제 몇 년 남았다. 또 이제 1년 또 지나갔구나. 20년 달력 딱 체크 20년 됐다. 기다렸다. 등기 전해달라. 이런 사람도 없고 시효 취득 알아도 이러면 체명이 못 살아.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조 사건을 보면 점유자가 어떤 거는 30년 일지했을 때부터 점유했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나면 뭐 70년 90년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의뢰한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사건이 이런 것도 사례도 이제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내는데, 얘가 이제 토탈 지금 30년을 점유를 해왔어요. 이렇게 30년간을 이 사람이. 근데 이제 25년쯤 얘가 또 점유를 했을 때 요 토지는 또 이 사람까지 또 팔아요. 이렇게 내 거니까 팔아. 그래서 등기 넘어가고 그 얘도 이제 권리행사 안 하고 이게 이때까지 땅값이 별로 안 나가니까 누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그래서 또 5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 30년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개발비에 불어서 땅값이 100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한 10억짜리 땅이 됐다. 이러면 이제 눈이 빨개진단 말. 당연히 병은 내 거다. 을은 공부했다. 중개사 공부. 내가 20년 넘게 점유했다. 시효취득 주장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럴 때 시효취득 문제가 불거지는 거게.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 이 의뢰한 사람은 이제 20년간 점유했다. 요걸 입증하면 이제 시효취득 가능할 건데, 이 20년간 점유했다. 요걸 주장하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먼저 1, 여기에 점유 얘가 개시한 시점. 지금 여기가 30년째. 그러면 1, 점유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나는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20년째. 이때 시효 완성 시점을 잘 살펴두라는 그렇게. 1번의 경우는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20년 요때 시효 완성이 돼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20년간 점유한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역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그러면 점유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시점. 이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효가 요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 시점을 잘 보라고. 근데 25년째 양도 따라 주어놨어요. 그럼 요게 25년 이렇게. 이때 이제 양도가 된 거렇게. 1,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20년 주장했다. 2, 역산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소나 기본 판례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토지 소유자다. 20년이 지났다. 등기 넘겨달라. 그랬더니 안 넘겨주고 제3자에게 팔았다. 이런 경우. 이처럼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A하고 A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시효 완성 후 등기 전받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여기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얘는 이제 200만 년을 점유했다 해도 등기 전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하는 이거는 채권에 불과하죠. 채권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등기 전이기 전에 얘한테 매각했다. 매매 당연히 위요. 등기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은 물건. 동일 물건에서 소유권 물건하고
이전 등기 조건 채권하고 동시에 경합이 생기면 물권이 채권 우선하니까 얘가 내가 소유자다 토지에 반환하라 그러면 시효취득 주장에서 반환 거절 못하는 거. 다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따라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면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 제일 이거 자체도 많이 물어보고 문제 풀 때 이거 모르면 풀 수가 없고 이번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는 후고 완성되기 전에 여기다 15년쯤 점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얘가 15년쯤 그러면 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요때 이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런 경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양도가 됐다. 이런 경우는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거야.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는데 얘도 권리행사했다. 그래서 또 5년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반대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저번에 소멸시효 공부를 할 때 법공부는 한 개 알면 두 개를 알고 두 개 알면 네 개 알고 그 다음에 16개를 알아요. 한 개 가르칠 때 개판 치면 갈수록 힘들어져. 소멸시효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신신당부인데 3주 전부터 그때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서 내가 가르쳐 줬는데 채권 같으면 시효 기간이 10년인데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9년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과하라 권리행사했다. 그럼 권리를 소멸시키면 안 되니까 권리행사 안 하니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는 따라서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그럼 이미 진행해왔던 시효기간은 다 무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또 하루부터 10년이 흘러가야지 소멸시효를 권리가 소멸한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것이 취득시효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을이 15년쯤 점유했을 당시에 요 갑이라는 애가 얘한테 내가 소유자다 토지 반환해라 해서 토지를 반환받아버리면 얘는 시효취득 못한다 말. 권리행사를 했으니까 취득시효가 똑같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단이 되면은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 15년은 무로 들어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또 하루부터 20년 내가 점유해야지 비로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면 양자 공이 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15년쯤 점유했을 때 얘가 얘한테 토지를 방금 양도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시효가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땅을 팔았다 그 말이야. 이 말은 가부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한 거지 않냐 그 말이야. 얼른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이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다 무로 돌아가고 또 하루부터 20년이 가니까 시효취득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것 자체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얼른 보면은 토지를 팔았으니까 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 지금 얘는 왜 시효취득하는 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토지를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취득시효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취득시효를 못하게 막으려면 바꿔 말하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자의 점유 계속을 파괴를 시켜야 된다 말이야. 얘가 점유하니까 시효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점유 계속을 파괴, 더 이상 점유를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말이야. 토지를 반환받든가. 근데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 팔았지 이 토지 자체는 그대로 얘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게. 그래 이거는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어요. 20년 안 됐으니까. 그럼 소유권 넘어갔으면 얘라도 이제 내가 소유자다고 토지 반환 청구를 해서 반환받아 버리면 점유 상실하니까 시효취득을 못하겠지만 얘도 또 방치를 했다. 그럼 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년이 흘러가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 당시 현 등기 명인에게 시효취득 주장한다. 이런 논리다. 여기서 핵심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판례가 일단은 기초로서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 자체를 간단하게 물어봤다. 사료를 안 물어보고 맞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재 초풍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더라 말이야. 시효가 완성된 후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거죠. 팔았죠. 근데 얘가 시효치 주장 못하니까 보호 안 되죠. 그죠? 15년째 양도됐다. 시효 완성되기 전이죠. 근데 중단사 연이니까 시효 완성되고 권리취득 하니까 얘가 보호가 되죠. 근데 뭘 생각을 했느냐. 산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위에 거는 얘가 오랫동안 점유했으니까 20년 넘게 했으니까 얘가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고, 밑에 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보호가 안 돼야 될까. 이렇게 기간을 장단으로 산수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절일 뻔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책에다가 별표는 5개씩 친다고. 공부는 또 안 해. 그러다 시험 보기 이제 9월쯤 가면은 책을 보는데 별표 친 거라도 좀 보자 그러고. 내가 밤 12시에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자다 말고. 서울에서 강의할 때. 뭔 아줌마가 전화를 밤 12시에. 그때 내가 왜 밤 늦게 전화하면 놀래서 전화를 받냐면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두 분만 계셨고 연로하기 때문에 전화하면 돌아가셨나 뭐. 그러고 새벽 2시간 4시 항상 전화를 켜놓고 받아요. 뛰어 내려가다니까. 그 놀래 받았더니 또 하면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종로에서 공부하는 수강생으로 뭐야 지금 야바지 시험 봤네. 그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선생님 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뭔 소리 그랬더니 아니 기간이 기는데요. 기간이 오랫동안 점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이 하고 얘는 안 돼야 됐고 기간이 짧고 점유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을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아 여기를 팍 쏟고요. 한 10분간 뭐라 해놓고 그 가르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오직에서 밤 12시에 전화했으니까. 응? 여러분도 기간 장단으로 생간사는 부지기수라고 말 가주마처럼. 요거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는 소리고 밑에는 완성되기 양도하는 것은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물어봐요. 시험 이게 이 말이 핵심 포인트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판례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민법은 이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딱 염두 두고 다시 일에 돌아와서 자, 이 사건에서 요거는 25년째 지금 양도가 된 거예요. 25년째. 그다음에 얘도 권령산에서 5년 동안에서 토탈 30년 지금. 자, 얘는 20년간 전부 다 입증하면 돼요. 기산점은 요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여기 왼쪽 사례에서 요 10억짜리요. 얘한테 점유자한테 네가 기산점을 1번에 2번에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 네가 선택해도 좋다. 자, 이렇게 선택권을 얘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얘가 1번을 기산점으로 잡냐 2번을 기산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돈 1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잡겠나요? 만약 1번을 잡으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밤 내놓고 뭐 해야 되잖아. 10억 날라간다고. 왜냐? 여기 기산점은 25년 여기야. 시완성 여기 완성 후에 양도된 셈이 돼버려. 그럼 이 위에 판례에 따라서 얘는 얘한테 시효적 주장 뭐 하잖아. 이렇게. 얘가 소유권 취득해 버려. 날라가 버려. 근데 2번을 계산점 잡으면 보세요. 이때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25년 완성되기 전에 양도됐으니까 요 밑에 판례에 따라서 얘한테 시효 취득 주장해본다고 10억을 얘가 가져가 버려.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니 우리 법원에서는 자, 이 내용을 염두 두고 거기 보세요. 이제 취득시효 기산점에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을 봐보세요. 자, 칠판에 사례 떠올리면서 1번의 원칙. 그 외압이 아무 필요 없어. 문제 못 푸시니까. 시효 기간 중 또는 완성 후에 찾았나요? 251페이지 제일 위에 소유자 변동 있는 이게 핵심 포인트죠. 25년째 소유자가 바뀔 때 이렇게 변동이 생긴 경우는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얘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바보가 아닌 바 이걸 선택해요. 그러면 얘한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얘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점유 개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된다면 딱 칠판에서 하려는 결론. 얘는 얘한테 시효적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정답 고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2번 예를 봐보세요. 만약 이 경우에 이런 예가 없어요. 없어.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가 동일인이야. 여기 소유자 변동이 없어. 얘가 계속 점유했고 이때는 누구한테 불이익 줄 애가 없잖아요.
이때는 얘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게 2번이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 경우는 기산점을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 누구한테 불이익을 줄 일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취득세를 줄여 날로부터 역산해서 이렇게 역산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한테 불이익 줄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셨겠나요? 그 다음 취득세 효과에서 원시 취득에다 다시 한번 읽어두고 뒤에 넘기세요. 취득세 효과는 당연히 소급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 들을 때 왜 얘한테 소유권을 주냐? 얘가 장기간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얘 들을 때마다 얘가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전제해 준 이유는 알겠죠? 권리행사 해버리면 취득세가 중단되니까 시효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항상 얘는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면 얘는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행사를 해왔다. 그러면 권리행사를 한 사유상태를 권리광고로 승격시켜서 소유권을 주는 거니까 등기했다 그래서 등기한 시점부터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되잖아.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해줘야죠. 그래서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익의 포기는 간단히 이런 걸 말이야. 지금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시효 취득을 하면 좋은데 나 취득세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시효 이익의 포기라 한다 그만.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얘기가 되느냐? 거기 이제 판례 두 개가 지금 인용이 되냐? 동그라미 1번 판례. 이거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은 얘가 점유자가 원래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야 내가 시효취득했다 등기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딱 일단 제기를 했어. 이렇게 등기 넘겨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또 1심가고 2심가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소송하면 3대가 망한다고 옛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래 네 땅이다 새끼야 이거 네 땅이 네 땅 하고 소를 취하해 버렸어 얘가. 그러면 시효이익을 이거는 전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동그라미 2번인 거 어떤 경우냐? 지금 이 글은 여러분처럼 중개사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취득시효가 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지가 용감인 사람이라고 말이야. 무지가 용감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알면 막 깽판 못 치는데 알면 무지가 용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취득시효가 뭐에 몰라. 이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법이 어디 갔어? 내 땅을 이 새끼야. 네가 뭘로 이 새끼 갈아먹는 것도 나쁜 새끼인데 소유권 따라면 이거 대한민국의 나라야. 이렇게 약속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분쟁이 생겨져 있어. 그래서 이 을이 점잖은 사람이야. 신사.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취득세 주장하면 얘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차라리 땅을 나한테 팔아라 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한 번쯤 매수제를 다 해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또 적정금을 팔면 되네. 또 배 딱 내밀어. 뭐 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2단계로 취득세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왼쪽 갑쪽에서 네가 이전에 매수 제한과 나한테 팔아한 거는 취득세 이익을 포기한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시효취득을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란 법관이 뒤지게 물어봤어. 이 나쁜 새끼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선해가 말이야. 취득세 주장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서 돈 주고 사겠다 했으면 응하면 되지. 근데 한번 매수제 한 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거니까 이거는 취득세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효취득 주장할 때 등기 넘겨줘라고 쌩 몰아버리는 사건이야. 나쁜 새끼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이 그런 사건이니까 비긋다고 지금 정신 빠지게 차려야 돼. 얘는 이제 또 플러스 스터디가 영어도 모르는 애가 또 이상한 짓거리 해놨는데 여하튼간에 이 시효취득한 판례가 시험에서 워낙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빼뜨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판례를 뭐 플러스 뭐 했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기본 판례예요. 그 플러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맨날 시험에서 보는 기본 판례야. 따라서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해보자. 중요한 거 위주로. 취득시 완성 점유자 법적 지위에서 자 등기 청구권 잠깐 7번 보세요. 이것도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원리를 깨우쳐야 돼. 원리를.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그럼 얘는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죠. 누구한테 등기 능사 청구하는가? 시효 완성 당시의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얘가 소유자인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면 요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 원래 시효취득은 잔머리 싸움이라고 말이야. 얘가 시효 완성했다. 이전 등기 청구하잖아요. 등기 안 해줘. 제3자가 빼돌린다고. 근데 이걸 정말로 판 게 아니라 친구 친척하고 가장 매매하는 것만 해.
종칙에서 배운 것처럼 가장으로 일단 빼돌려놔. 가장매매했다. 그럼 이건 무효라고. 그럼 이자와 등기는 원인 무효요. 그러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시효취득이 가능해. 그 등기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겠는데 얘는 일단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권리자는 얘이기 때문에 요 가백에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야. 대신 얘는 얘한테 뭐하고 내가 소유자다 등기 말소가 말소 등기 청구하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얘가 가장으로 지금 빼두는데 말소 등기 청구 안 하겠죠. 그러면 또 맨날 나오는 소리 있잖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이 단어만 나오면 얼굴 화사하게 피잖아. 대의하는 거. 얘가 얘한테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얘가 얘를 뭐해서 대위 대신해서 얘한테 행사하면 돼. 얘가 행사 안 하면 그럼 등기는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 이전 등기 이렇게 청구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도 물어봐. 그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판례. 그 다음 등기 명의는 등기 의무에 관한 판례도 지겹도록 출제를 잠깐 7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필비제. 지금 또 시효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는 일단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가 소유자다. 근데 너는 왜 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냐? 소유자로 말하면 맞아요. 토지 반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해달라. 차임 상단을 부당이도록 반환해달라. 또는 얘가 여기에 건물 지어놓은 거 내 땅이니까 철거해라. 이런 거 권리행사 가능합니까? 이걸 묻겠는데 일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시효가 완성이 되면 왼쪽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법률상 소유자라 그래서 반환해달라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건물 철거라 일체 청구 못함 그 이야기야. 따라서 바꿔가면서 계속 묻기 때문에 점유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 점유로 지상건물을 철거 대진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못하고 거기 빠져있지만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의 취득 제일 밑에 두 줄 요게 미등기인 경우 요게 지금 미등기 부동산이었게 미등기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분명히 245조 1항에 요거는 이제 187조가 정도는 사지면 등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등기인데 그럼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도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요걸 묻겠는데 왜 없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어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이때는 등기 형식이 이렇게 돌아가야죠. 일단은 원래 소유자가 지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이 갑이다? 얘 시효취득 도와주기 위해서 보존 등기 해요? 안 하겠죠.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 경우도 반드시 등기하던 미등기니까. 그럼 형식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얘가 부채 아니잖아. 우리 사회는 의외로 부채들이 없어요. 전쟁이라고 나중에 중개업하시다 보면은 특히 부동산 쪽은 뭉텅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막 그런 동네라고. 여기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겠냐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또 이때는 대의하는 방법이 없지 않냐 말이야. 얘를 대신해서 얘가 보존 등기 신청 이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전 받고 그래서 대신한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없게 참 잘 먹여놨어. 대신 대위. 그 다음 우측 2번에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물 제3자 처분 아까 그렇게 들었죠. 제일 중요한 판례요. 첫 줄에 취득시효 이거는 중단세급 될 수 없고 이게 핵심 포인트. 요거 지어줘. 요거 밑에 거. 중단세가 될 수가 없겠네. 없으니까 완성 당시 등기 명의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 주장할 때 곱하려고. 요거하고 대입되는 게 그 밑에 3번에서 가로치 1번 팔려고. 시효기한 만료 후 이번에는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시효취득 주장 뭐하니까 이전 등기 청구 못하고 요 두 개가 가장 기본 팔려고. 아까 요 칠판에 가르쳐드려요. 그 다음 등기 지역권의 소멸 여부는 요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머리 싸움이다 보니까 또 얘가 이전 등기 청구 딱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잘 안 해줘. 별로 문제를 또 하는 거야. 일단 또 제3자에게 빼돌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가장매매를 하더라도 이거 쉽게 입증 못해요. 가장매매라는 것을 이 사람 입증하면 좀 입증이 어렵다고. 그래서 빼돌렸다. 잠잠하니까 다시 소유권을 지한테 또 회복시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빌비죠. 넘겨놨다 또 이렇게 잠잠이죠. 그럼 얘가 다시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합니까? 이걸 묻는 건데 일단은 이자가 제3자 양조와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원래는 갑이 의뢰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겠죠. 근데 이 소유권 있는 경우가 양도가 되면 요게 이행 불능으로 돌아가요. 그냥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근데 돌아오면은 요 소유권 이전인 경우가 이행 불능 상태에서 이제 이행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그 밑에 가로친 3번에 2차 취득시효 동그라미 1번, 2번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특히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최근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말로도 그대로 물어보지만 사례 문제 풀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뭐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종려 시험에서 사례로 또 말로도 많이 물어봤던 판례인데 이런 이야기야. 지금 이 을이 자 1단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20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도를 했다. 그럼 일단은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 일단은 시효취득 주장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넘어간 시점이요.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년이 흘러갔어요. 얘는 그동안 권리 행사 안 했고 그러면 두 번째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2차 취득 시효 그래요. 이렇게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년 흘러가서 얘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얘는 얘한테 다시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새로운 시효가 완성이 되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뀐 판례 동그라미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요걸 지금 사례를 이렇게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2차 취득이 완성되기 전에 자 15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쯤 지났어요. 2차 취득이 완성되기 전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정에게 이 토지를 또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얘도 권리 행사 안 해서 또 5년이 흘러가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얘는 현재 등기명인 A한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조금 전에 가르쳐줬죠. 1차 취득시효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2차 취득시효 경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15년 전에 양도가 됐다. 그럼 이것도 취득시효 중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5년이 또 흘러가게 되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이 되니까 현 등기명의 정에게 2차 취득시효 주장 얘가 소유권 시효 취득한다. 요 내용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까지 연결져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1차 취득시효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2차 취득시효도 시효가 완성되지 양도한 것은 중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불법행위 성립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그 동그라미 1, 2, 3번 판례는 쉬운 문제 그냥 누구나 맞추라고 낼 때 이걸 많이 출제해 준다. 책이 지금 애매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쳐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효가 완성이 됐다. 완성 후 얘가 양도를 했다. 그럼 일단은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니까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뭐한다? 얘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팔아버린 얘를 상대로 혹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까? 소유권은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요걸 따져야 되는데 손해배상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검토해야죠. 채무 불량 아니면 불법행위를. 먼저 채무 불량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말이야. 소유권 안 넘겨주고 팔아버린 얘를 상대로 해서 채무 불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가? 채무 불량이 있으려면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계약으로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이 돼야 돼. 그래야 소유권 이전 안 해준 것은 채무 불량이다 이런 문제 생기는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 없잖아요. 따라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면 채권 채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량의 문제는 발생될 수 없으니까 채무 불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딱 점검하고 그럼 이제 계약 관계 없으면 불법행위를 검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게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불법행위의 경우 가장 핵심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죠. 딱 둘로 나눠 사고를 하면 돼요. 첫째, 이 갑이라는 애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적,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시효 완성 사실 애가 알고서 처분했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으니까 귀책사유 고의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 대신 거꾸로 이 사람이 법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중개소금 본 적도 없고
그 30년 되도록 뭐가 문제 몰라. 근데 그 사이에 시완성 후에 얘가 팔았어요. 그러면 시완성 사실을 모르고서 팔았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모르고서 팔면 나쁜 새끼 아니잖아요. 규칙 사유 없잖아요. 따라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이게 이제 얘한테 가장 억울한 케이스예요. 왜냐? 얘한테 시효책 경마니까 소유권도 취소 못하고 불법행위도 성립이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해서 이게 하도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도 있어. 우리 민법에 보면 20년 전념 내가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냐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도 뭐니까 구제해 줬어. 그랬더니 헌법에서 그랬어. 복공 몇시만 복공 몇시만 하고 복공 결심을 시효치도 않았으면 주장이라도 했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럼 뭐라도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건데 당신이 그냥 푸대 안 줬지 않냐고. 그럼 국가에서 당신한테 뭐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저만 알아들어요? 그 법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2학년 중개사 공부하신 짐에 이 사건에 100억짜리 토지였어요. 그 모든 거 너무나 억울하니까 헌법재판소에 구제했다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억울해서. 근데 만약 이 사람 공부라 좀 해서 얘가 팔기 전에 뭐라도 했더라면 시효취득을 주장을 했더라면 뭐라도 했을 건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수십억 벌었을 건데 안 그래요? 그 억울하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더 안 했죠. 첫날 기초인문과정 하면서 노트장에 적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법에 대한 무지는 뭐가 용서하지 않는다.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했잖아요. 법 공부. 나는 법대 안 나와서 이런 거 몰라서 그랬는데 왜 굳이 안 해줘? 그건 본인 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국가가 모든 개인들은 다 이런 거 법 공부 해줄 수 없잖아요. 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해두면은 내 재산도 잘 지키고 또 이런 경우에 이득도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어요. 총칙 첫 시간에. 그때 이제 이중매매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준다고. 토지 매매를 했다. 첫 번째 행위도 매매. 다시 두 번째 노만토도 매매했다. 두 번째 행위도 매매 이렇게. 근데 이중매매 법리는 꼭 제1의 행위가 매매일 경우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시효취득의 경우도 이중매매 법리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떤 경우냐? 얘가 시효환성 사실 알고서 처분했다. 알고서. 그러더라도 매매는 일단 유효고 얘가 소유권 취득을 해 이렇게. 그 대신 이 경우에 알고서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얘가 이자 불법행위에 적극하다는 사실이 있다. 그럼 이 매매는 반사질성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을 하고 얘가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한 적은 없죠. 시효취득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 법리기초 적용된다 이야기야. 거기가 동그라미 3번 팔려고. 이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판례를 아가 지금 이해를 했는가 못 했는가. 동그라미 1번. 눈을 읽으세요. 제일 앞글에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나요? 그 동그라미 1 판례. 이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딱 써놨어요. 물론 이 판례 자체는 맞아요. 근데 핵심이 빠져 있어. 뭐가 빠졌느냐? 여기는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했기 때문에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떤 경우든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 오해를 해본단 말이야. 반대 경우도 설명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서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외우면 무조건 빵점 맞고 나온다 그 이야기라고. 그 1번 판례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한 케이스란 거예요. 시효취득을 주장했다고 앞에 써졌잖아. 내 말 알아들어요? 1번만 외우면 문제 못 푸신다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완성 사실 알잖아. 그 주장 사실은 모르잖아. 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가로천 5번까지만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시효완성전부터 등기 없이 점유율 생견자주의. 요거는 이제 3년 전에 사례가 나왔는데 출지원이 오해를 해가지고 판례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모두 정담 처리를 했는데 모두 정담 처리해버렸어요. 출지원도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럼 오류가 생겨버려. 여기 지금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 그런 이제 사례를 우리 처음에 냈는데 얘가 소유자다. 얘가 지금 또 20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 이전받기 전에 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병에게 처분을 했다고 말할게요.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했어 이렇게. 네, 봐겠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20년 점유했고 그러면 미등기 상태 이 토지를 양도받은 병이 온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취득시효 현 점유자는 병 같은 사람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얘가 지금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 뭐한든 이제 판례 결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얘가 전 점유자의 의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뭐 한다는 거야. 원래는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갖겠죠. 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얘가 이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직접 주장해서 등기 전 못 받는다. 이런 취지라고 말이야. 또 못 알아들으면 얘가 이자의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내 것 말고 얘 거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뭐 한다 이야기야. 요 판례 내용은. 그런데 199조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 저번 주에 신진탕 봤는데 199조에 하면 점유 승계가 허용이 돼요. 따라서 의리 지금 20년 점유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점유 기간이 몇 달, 1년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도 나는 의류 점유 기간 20년 승계 받아서 내 것까지 20 얼마 이렇게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점유 승계를 주장하면 그러면 이자의 독자적인 시효가 완성이 돼버려. 나는 지금 몇 달 점유 안 했어도 20년 넘게 점유한 셈이다. 이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요 양수인은 얘 말고 자기의 시효취득을 요 병이 자기 자신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그러면 이때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례를 판례를 놓고 출제원이 뭘 헷갈려 버렸느냐? 요 판례 요지는 이 사람이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누구 거? 아까 그 두 번째로 원대차드가 전 점유자 취득 안주 효과를 주장. 요게 핵심 포인트야. 누구 거? 내 것 말고 얘 거. 얘 취득시효를 얘가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 이 의미야. 그러면 거꾸로 얘가 점유 승계를 주장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 그럴 때는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출제원이 이걸 헷갈려 버렸어. 이 판례를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저는 정답 처리했다고 말이야. 이 판례는 얘가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얘 거 주장한 거예요. 내가 간혹가다가 판례다 어디만 언더란 처벌을 할 때 그 구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 초점에서 판례에서 그래. 이거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내 것 말고 얘 취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뭐 한다 이 의미라고. 그래서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되니까 얘도 독자적인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해서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 해본 거야 출제원이.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하기 전에 뒤에 4번 마지막이야. 요거 연구 좀 하셔야 돼. 뒤에 마지막 그 앞에 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뒤에 그 4번 시완성의 점유상 승계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등기조건 공부를 했어요. 등기조건 공부를 지금도 이 두 개를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해서자 매수인이 법률행위로나 부동산 물권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이거는 두말 것 없이 채권적 조건이고 따라서 이 매수인이 10년간 등기 조건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건 시효로 소멸되니까 더 이상 등기 전 못 받는다. 이걸 저번 주에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 경우도 마찬가지요. 공동 신청이니까 얘는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이것도 두말할 것 없이 채권적 조건이요. 따라서 원칙 얘도 10년 동안 얘한테 등기를 하더라 권리행사하면 시효로 소멸이 돼요. 점유 취득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양자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를 공부를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얘가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 사용, 수익하게 되면 자기가 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걸 또 가르쳐 줬어요. 시험이 엄청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왼쪽을 또 보라면 이건 취득시효기 때문에 1. 얘가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겠죠. 그럼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권리 행사가 똑같잖아. 따라서 여기 취득시효 경우도 얘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돼. 여기까지는 양자가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판례가 바뀐 것이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 전밖에 처니까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했다고 말이에요.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옛날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얘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만 권리행사로 봤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 그러면 얘가 점유를 이제 상실했을 거란 점유 넘어갔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한다. 요게 옛날 판례였다 그 말이야. 근데 99년 3월 18일이라고 나 가르쳐 줬는데 대법관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다시 하게요. 왼쪽 사례는 점유 취득시효 경우죠. 우측은 매매의 경우죠. 법률이나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이 두 개가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약간의 판례가 차이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 차이점을 잘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옛날 판례는 처분한 경우는 점유 상실했다. 그럼 점유한 것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 10년 지나면 등기적으로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 옛날 판례인데 대법관들 인식이 99년도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직접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는 것보다도 미등기 상태 처분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한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가 점유 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도 점유해서 권리행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시험 쏘는 가르치고. 그러면 똑같이 왼쪽을 만들어 보자. 이 경우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점유 취득 경우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 말이게. 그러면 점유가 여기다 이전이 됐겠죠. 얘가 점유 상실하고. 그럼 이 경우도 판례가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점유가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된다. 권리행사니까. 따라서 이자 등기 쪽으로는 더 이상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책에 봐보세요.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구절구절 다 물어보니까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등기 조건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점유 상실했을 때부터 몇 년간 10년간 등기 조건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럼 10년 지나면은 이자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하니까 등기 좀 못 받고 얘도 이전 못 받고 소유권 취득 못 한다. 지금 이야기인데 요게 지금 이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냐고 말이게. 이 경우에 점유 취득적 판결 읽어본 이 판례는 법률행위나 부동산 물권 등에서 옛날 판례하고 똑같죠. 옛날 거 똑같잖아. 그래서 저 일부 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아니 법률이나 부동산 물권 등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니까 이제는 점유 상실하더라도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등기적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바꿨으면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미등기가 처분하고 점유 상실하면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등기적으로 시효로 소멸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옛날 판례 그대로라고 말이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그대로 진행 몇 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시효로 등기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교 정리차례가 몇 페이지에 쓰여있는 거냐. 190페이지에 쓰여있는 거 판례하고 190페이지 보면 등기 조건에 관한 판례 거기 나와 있잖아. 그거 여기 쓰여있는 판례하고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 잘 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동산의 시효 취득은 무시해도 되고 소유권 이외 기타 재산권은 아까 뭐 조심하랬어 돼? 소유권 이외 기타 재산권 분묘기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거는 소유사가 필요 없다.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책에다 그런 걸 써야 돼. 그 쓸데없는 거 밑에 써놓은 게 아니고 얘는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나 같다고 법정고 하는지 여러분 수준 놀고 있어. 여러분 수준에서 보면. 그 다음 무주물성 유주물성 매장물 발견은
거의 시험에 안 넣은 거 집에서 이름 알아서 하고 뒤에 넘기세요. 거기 이제 부합에도 아까 그랬죠. 부동산의 부합은 여러분 시험이 아주 중요한데 우측에 동산간의 부합, 호나 또 뒤에 넘겨보세요. 가공 이런 거는 옛날에도 한 5년에 한 번 나왔는데 더더욱이 낼 일이 없는 게 이건 좀 동산에만 적용되는 조문들이에요. 글자도 동산간의 부합은 동산에 해당이 되고 호나는 동산에 동산이 섞이는 거고 가공도 타인이 제공한 재료다 공정이 가서 새로운 물건 만들으니까 그것도 동산에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뇌 구조가 된 출전 같으면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무주구처럼 또 지역 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 노는 출전들이 있어. 간혹 가다 참 옆에서 보면 답답한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 들어가면 한 번씩 내겠지만 낼 일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부합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얘도 이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257페이지에다가 플러스 또 스터디 플러스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부동산의 부합 여부 써진 그 색칠한 부분 잤나요? 여기 지금 이 새끼는 끝바가만 플러스 스터디니까 무슨 이거 기본 이외에 더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인가요? 플러스 스터디가? 이거 뭐 하라고 써놨나 모르겠네.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 부분은. 이거 플러스 아니라고 이게. 근데 책이 지금 오류가 많으니까 설명 듣고 고쳐야 돼 지금.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쏟아 나오는데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이 자체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이거는 이따 뒤에 저당권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계약법 마지막에 임대차 공부할 때 부동산에 대한 부합을 모르면 또 공부할 때 엄청 헤매요. 이게 저당권하고 임대차에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먼저 부합은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부합 그래요. 그러면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됐으니까 이 합쳐진 물건은 누구 건가? 요게 이제 문제란 소리인데 부동산은 일단 두 종류가 있으니까 대표 토지가 있고 그냥 건물이 있죠. 둘로 나누어서 이제 부합을 사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에 대한 부합은 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가부 토지에다 을이란 놈이 뭘 덧붙였다 그 말 이렇게. 그런 다음 이게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되냐 요걸 따지라는 거야. 한 개의 물건이 되면 토지 소유자 갑이 통째로 합쳐진 물건 통째로 소유권 취득하고 만약 합쳐지지 않으면 이 덧붙인 거는 얘 거가 되고 이런 걸 따지라는 건데 그러면 토지에 덧붙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떠올리세요. 정착물 떠올리면 되겠죠. 정착물은 세 가지가 있겠죠. 기초인문과정 다시 공부하셔야 돼. 거기 보면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 기초인문. 정착물에는 건물 있고 시험도 세 가지를 물어봐. 수목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가부 토지에다가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 그러면 토지하고 그 무단으로 건물 지었을 때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되냐 그러면 건물도 얘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죠. 합쳐질 수 없잖아. 토지 건물이 합쳐서 한 개의 물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 소유고 그래서 갑은 야인만 내 땅이다 건물 철거하라 소유권에 기는 물권적 방해적 조건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원리만 깨우치면 되고 수목의 집단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또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다 나무를 심었다. 그때 수목의 토지 합쳐져서 그런 걸 부합. 한 개의 물건이 되냐. 한 개의 물건 취급하면 나무도 얘가가 되고 부합이 안 되면 나무는 식자anja 소유가 되고 이걸 따지는 건데 먼저 전제할 거. 이 수목의 집단은 본시 토지의 일부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들었어. 따라서 거래할 때도 세트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제 시대 때부터 60년대 말까지 나무를 토지하고 별개로 나누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까 거래 관행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됐다. 그게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란 임목 요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합쳐질 수가 없고 두 번째 임목 등기 안 한 간섭법상 공시법의 명인법 갖춘 수목 집단도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합쳐질 수가 없고 부합이 안 되고
따라서 요걸 뺀 나머지 수목들, 이것들이 토지에 부합이 되는가? 요거는 둘로 나누어서 사고를 해야 돼요. 1.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가. 가부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있는가, 그걸 따지라면 지상권 등을 취득하고서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 이런 거는 정당한 권원에서 시켰으니까 이런 경우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당연히 상식으로 누구 거가 돼야죠? 식지한 자, 을. 상식이죠. 따라서 여기는 부합이 안 되니까 식지한 자. 거꾸로 무단으로 가부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이런 경우는 수목이 당연히 토지에 부합이 될 것이고, 부합이 되니까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 넘어가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다 소유자가 이거 제거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까지 우리 상식에 좀 맞죠?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걸 잘 골라보란 말이야. 세 번째, 농작물. 가부 토지에다가 을이 농작물을 갖고 있다.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농작물을 갖고 있다. 이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이 되는가? 또 똑같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없는가? 정당한 권원에서 농작물을 갖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니까 누구 소유가 되고? 경작자 소유가 되고. 우리 상식 여기까지는 맞죠? 거꾸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농작물을 심었다. 그럼 아까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됐는데 농작물은 이 경우도 부합이 안 되니까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온다. 또 이 경우도 경작자 소유다. 따라서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나무 토지에다 농작물 갖고 있던 무단으로 갖고 있던 농작물 공이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수목과 달리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러면 왜 수목하고 농작물은 요 대목 차이가 있는가? 당연히 시험은 요게 쏟아져 나오겠죠. 이게 우리 상식에 잘 안 맞으니까. 그 판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수목하고 농작물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수목은 생장 기간이 몇 년이 걸려? 3, 4년씩. 더 나가서 한번 꼽아놓으면 비반한 개념이 잘 커요. 근데 만약에 무단으로 수목을 갖고 있는데 식전자 소유가 되면 얘는 수년간에 걸쳐서 권령선을 못하게 돼요. 이거 제거를 뭐하니까. 근데 농작물은 불과 생장 기간이, 내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물어봤더니 다 서울 사람 돼가지고 1년이라고 대답 못하다. 농작물은 언제 몇 년 걸려 크는데 그랬더니 다 1년이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농사짓는 시절이 이제 옛날이랑 하더라도 그 이전 분야하고. 응? 벼농사, 보리농사 짓고 배추까지 심으면 1년씩 걸려요? 불과 5, 6개월이면 다 크잖아요. 안 그래요? 농사짓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농작물은 불과 생장기간이 5, 6개월이면 돼요. 거기다가 이 경작자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피도 뽑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관련 나중에 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이게 대의적으로 공시가 돼요. 더더욱이 생장기간이 5,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부합이 안 되고 경작자 소유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토지 소유권 행사 못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가 달리 취급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는 아무래도 우리 상식에 좀 안 맞아. 이 판례에서 일부 학자 비판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또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까지 가르칠 시간 없고, 여하튼 간에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냐 없냐를 떠나서 부합이 안 되니까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첫째로 이게 무조건하고 무단으로 심었을 때 농작물이 예가가 아니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농작물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동안 이게 핵심 포인트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인다 씨 뿌려놓고 파리팔 할 때는 부합이 되니까 갈아엎어버려도 돼요. 알겠나요? 성숙하는 동안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을 따로 떼어서도 지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경우에 이게 예가가 되려면은 간섭법상 공시방법의 명인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다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끊임없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나중에 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대의적으로 공시가 된다요. 따라서 굳이 간섭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 여기 핵심. 최근에 이제 뭘 고쳐야 되느냐. 거기 지금 토지의 건물 요거는 제대로 써놨어. 수목 뒷구절은 제대로 써놨어. 임목은 법률상 보존내기란 임목하고 명인법은 수목은 독립부 부동산이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 써놔. 낙구절이 엉망이야. 이래갖고는 문제 못 풀어.
압구지랑 엉망으로 썼단 말이야. 수목은 토지 일부면 토지에 부합한다 돼 있죠. 이러면 문제 못 푼다고. 여기 있잖아. 둘로 나누어서 물어보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합 여부가 달라진다고. 수목은. 근데 이 안에 무조건하고 부합된다고 써놨잖아. 제 말 알아들어요? 그거 뒷구리는 졌었나 앞구리를 엉망이라니까. 그거. 수목은 토지 일부면 토지에 부합하지면 해놨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만 부합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는 부합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사고해야 된다고. 그 다음 농작물. 그거 8년이야 제대로 써놨나. 마지막 결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섞고 있대. 결론을 써놨는데 시험에서 물어보면 다 빠져있어. 이 두 가지 추가시키고. 무조건하고 이게 부합이 안 되고 예가가 아니라 성수가는 등으로 독립성이 있을 경우만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갖고는 못 풀어 문제. 두 번째 뭐 필요가 없고 명인법 갖출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추가시키고. 그 상태에서 문제 못 푸신다고 말이야. 결론은 지금 제대로 써놨지만. 알아듣나요? 법 공부는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얘처럼 이렇게 허접하게 써놓으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제가 입문과정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법 공부를 허접하게 하면 내문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이 새끼는 그래서 이게 법 전공하는 애인가 자꾸 의문이 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수준 놀고 있죠. 여러분 수준에서. 뭐 결론만 따락따락 해가지고. 그 다음 건물. 지금 또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여기 이제 건물은 지금 이런 걸 묻고자 하는데 이 갑소유 건물이다. 여기에 을이라는 애가 뭘 덧붙였다. 갑의 건물에다가. 그랬을 때 여기 합쳐져서 한 개가 되냐? 그러면 부합. 이거는 예가가 되냐? 그러면 부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뭘 떠올려야 되냐?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뭘 덧붙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증개축하는 걸 말해. 얘가 증개축했다 내 돈 들여서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 여기 토지를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정착물이 부합한 여부는 핵심 포인트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부합 여부가 달라져요.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이 새끼는 이걸 다 변화본 것이 지금 이게. 이게 부합의 기본 논리야.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근데 건물도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갑의 건물인데 얘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건물을 증개축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건물은. 토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건물은 내가 살고 있어. 무단으로 증개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따라 건물은 이렇게 딱 지어놔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원래는 아니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사를 딱 준다고. 얘가 임대인, 얘가 임차인. 그럼 정당한 권한이 있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를 전제를 해줘. 이게 임차인이 임차권이나 정당한 권한에서 이 건물을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하고 또 증개축하면 맞아 죽는다고. 재물 손괴죄로 저 백채가 와서 교도소 바로 집어넣어버려. 나무꽃 무단으로 하면 재물 손괴죄가 돼. 바로 실어가버려. 그래서 여기다 또 주어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증개축했다. 지돈대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증개축 부분이 건물 합쳐지냐 여부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둘로 나누어서 1. 이 증개축 부분이 건물에서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 집을 빌렸다. 근데 이사하고 나서 몸이 찌푸네 욕실에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욕실 내부가 엉망이더라. 내 돈 들어서 욕실 내부 증개축했다. 욕실 내부 증개축 부분은 건물하고 독립성이 없죠. 두 번째, 담배표로 베란다를 갔더니 삐덕거리더라. 내 돈 들어서 베란다 새로 개축했다. 이런 건 독립성이 없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권이나 정당 권에서 자기 돈 들어 증개축했다.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할 것이고 합쳐지고 부합이 되겠죠. 그럼 누구 소유가 되고 건물서 임대인 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투하자본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인정해주는 권리가 나갔어요. 이게 우리가 총책 첫날 배운 민법 626조 임차인이 갖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연결이 된다 그 말 이렇게. 그것이 거꾸로 이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 전기, 수도 시설처럼. 그러면 독립성 있는 경우는 이 증개축 부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속물을 그러는데 여기에 부합이 안 될 것이고 누구 소유가 되느냐? 부속시킨 자. 이 경우는 임차인 소유가 될 거라 그 말은.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저 부속물이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소유가 되는데 내 돈 들어서 내가 부족시켰으니까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걸 내 거니까 수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전기 수도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부설 가설하는데 100만 원 들였다. 수거해버리면 10만 원 값어치가 안 나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상태 이게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거라 수거해버리면 투하자본 회수는 뭐 한다는 거야. 딱 이런 경우도 임차인이 투하자본 회수가 들어와서 임차인에게 권리하나를 인정해 주는데 거기에 646조 임차인이 갖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말이야. 여기 임차인이 갖는 비용상환 조건과 부속물 조건은 시험에 해년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요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한다는 이 과정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조건 행사하려면 전제 조건 건물 겠다 공작물로 임차인일까 그 부속물이 뭐 할 것 독립성 있을까 그래서 누구 거 임차인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당신이 사라 그 이야기예요. 구분하겠나요? 시험도 이렇게 출제해요. 임대차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따라서 결론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토지에 대한 부합은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부합비가 달라지만 건물의 경우는 핵심이 뭐이다? 독립성 유무라는 거죠. 관점이 다르잖아. 이해할 수 있겠나요? 독립성이 있냐 여부에 따라 부합비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야. 이게 임대차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어진가 임대차를 예를 들어준단 말이야. 저로 돌아가서 이래 갖고는 이 건물도 문제 못 풀어. 가로친 1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기존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증개축 부분에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고 여기까지 맞아요. 부합하지 않고 구분소유권이 성립돼서 독립소유권을 객체한다. 맞아요. 이 말은.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풀어. 손도 못 대 이래 갖고는. 이렇게 구별해서 정당한 권한 임대차로 딱 두고 둘로 나누어서 여기까지를 관련지어서 시험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자, 저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내 말 알아듣나요? 가로친 1번 핵심 그래 갖고는 문제 못 푸신다고. 2, 3번은 무셔도 되고. 그 다음 부합, 호나 제끼고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반환 청구, 방해적 조건, 방해박 조건 260페이지 위에까지 앞에 다 배웠으니까 다시 읽어볼 필요 없고 소유권은 물권 조건 지급도 가르쳐 드렸잖아. 읽을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시험에 쏟아나오니까 좀만 쉬었다가 이 부분을 집중 보자 말이야. 다시 하게요. 토지에 대한 부합하고 건물에 대한 부합은 엄청나게 시험 나와. 이 자체도 여기에 저당권하고 임대차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체는 허접하게 어영경 공부하면 손도 못 대고 권한이 있냐 여부에 중점 두고 토지는 건물은 독립성 의미다 두고 임대차과 연결져 사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어요. 이렇게 하면은 손도 못 댄다고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고하시라고. 이렇게. 수목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당 권한 유무에 따라서.